안녕하세요. 최신 보고서와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수사 진전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주목할 만한 소식이죠.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내란 혐의 관련해서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는데 조사를 무려 23시간 동안 받았다는 겁니다. 23시간이요? 와, 정말 이례적으로 긴 시간인데요. 네, 이 시간 자체만 봐도 이번 사안의 무게감이 어느 정도인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단순한 참고인 조사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조사를 넘어서 당시 권력 핵심부의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은 아니었는지 그 진실에 다가가려는 아주 중요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최신 수사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최신 소식들을 바탕으로 그 23시간 동안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오갔을지, 특검은 또 뭘 확보했고 앞으로 수사는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정치 지형에 던지는 파장까지 여러분과 함께 깊이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먼저 가장 핵심적인 혐의 내용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추 전 원내대표가 당시 그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막으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갔다가 국회로 갔다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변경하면서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방해했다는 의혹입니다. 네, 이 행위 자체만 보면 뭐랄까 그냥 혼란 속에서 벌어진 일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정신 없었을 때니까요. 근데 법적으로는 이게 매우 심각하게 다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검은 이걸 위법한 계엄 상태를 유지하려는 고의적인 방해 행위, 즉 내란죄의 일부로 보고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 내란죄의 일부로 본다. 네. 내란죄라는 게 사실 국가의 헌법 질서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중대한 범죄죠. 그러니까 계엄 해제 표결을 막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그 시도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시각인 거죠.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더 명확해지겠네요. 네. 당시 상황을 되짚어 보면 이미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해 있었고 경찰은 또 국회 주변을 쫙 봉쇄하고 있었죠. 맞아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국회의장은 계엄 해제안 표결을 위해서 본회의 열겠다고 공지를 한 상태였고요.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의원들을 한데 모으는 의원총회 장소를 계속 옮긴다. 이건 의원들이 제때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발을 묶어두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게 바로 특검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추 전 원내대표 측의 설명을 좀 다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후에는 오히려 의총 장소를 국회 밖에 있던 당사에서 국회 안으로 옮기려고 했다. 이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만약 진짜 표결을 방해할 생각이었다면 그냥 당사에 계속 있었으면 되지 않았겠냐. 이런 항변인 거죠.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이런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이것도 좀 윤 전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과는 좀 다르지 않냐 이런 지적도 일부 있고요. 네, 그 부분도 말들이 좀 나오고 있죠. 하지만 특검은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설령 최종적으로 장소를 국회로 옮기려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국회가 군경에 의해서 봉쇄된 그 상황을 직접 봤고 또 국회의장의 본회의 수집 공고까지 인지한 상태에서 다시 의총 장소를 국회가 아닌 당사로 바꾸려고 시도했다는 그 정황 자체,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 그 시도 자체가 중요하다. 네, 즉 국회로 가려는 의원들의 의지를 꺾고 표결 참여를 지연시키거나 막으려는 그 고의성이 그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판단하는 거죠. 결국 이 고의성 입증이 내란 관련 혐의 적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23시간이라는 조사 시간도 그렇지만 그중에 10시간 이상을 조서 열람, 그러니까 조사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데 썼다는 점도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왜 이렇게 조서 검토에 오래 걸렸을까요? 아, 네. 여기에는 몇 가지 좀 중요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특검 수사라는 게 일반 형사사건하고는 달라서요. 진행 상황이나 확보된 증거 같은 게 철저히 비공개에 붙여집니다. 아, 그렇죠. 정보 통제가 심하죠. 네. 그러니까 피의자나 변호인 입장에서는 조사 중에 어떤 질문을 받았고 또 특검을 어떤 증거를 내밀었는지 그 내용을 최대한 정확하게 기억하고 기록해서 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대응을 하니까. 그렇죠. 이게 향후에 방어 전략을 세우거나 혹시 있을지 모를 다른 관련자들과의 진술 조율, 소위 말맞추기라고 하죠. 거기에 대비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뭐 암기하다시피 내용을 복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의 외우다시피 했다. 네. 둘째는 이 사안 자체가 갖는 무게감입니다. 내란 혐의는 정말 대한민국 형법상 매우 중대한 범죄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조서에 기록된 단어 하나, 표현 하나가 나중에 법정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단하고 같이 조서 내용을 아주 꼼꼼하게 검토하면서 혹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표현은 없는지, 사실관계가 다르게 기록된 부분은 없는지, 또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을 수 있습니다. 방어 논리를 최대한 정교하게 다듬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이 수사가 단순히 추 전 원내대표 개인에게만 맞춰진 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해 보입니다. 당시 원내대표실에 같이 있었던 다른 여당 의원들이나 아니면 본회의장 내부 상황을 바깥으로 전달하면서 표결을 방해하는 데 가담한 걸로 의심되는 인물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공모 가능성도 특검이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당시 표결에 불참했던 의원들 명단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막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맞아요. 그랬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앞으로 소환될 참고인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참고인이라는 건 아직 범죄 혐의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피의자하고는 법적 지위가 좀 다릅니다. 네, 다르죠. 김희정 의원 등이 참고인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소위 그 죄수의 딜레마와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죄수의 딜레마요? 네, 이 상황에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참고인들은 각자 자신의 법적 책임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고 싶어 하겠죠. 당연하죠. 만약 다른 핵심 관련자에게 좀 불리한 진술을 함으로써 자신의 혐의를 벗거나 좀 가볍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입을 다물면 뭐 전체적으로는 더 나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 먼저 불리한 증언을 해버리면 자신만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협조나 폭로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서로 눈치 보면서 자기 살 궁리를 할 수 있다. 그렇죠. 따라서 추 전 원내대표의 운명은 본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이들 참고인들이 과연 어떤 증언을 내놓느냐에 따라서도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그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통신 기록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증거일 텐데요. 아주 중요하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 사이의 통화 내역이라든지 또 추 전 원내대표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이의 통화 기록, 특히 한 전 총리와는 7분간 통화했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하죠. 네, 그 7분 통화가 상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통화 정황 같은 거요. 이런 기록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폭파된 걸로 알려졌던 국민의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그 내용이 복구될 수 있을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통화 기록들이 단순히 그냥 상황 보고나 정보 공유 수준을 넘어섰을 가능성, 이걸 특검이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시나 공모가 있었을 가능성. 그렇죠. 즉, 위법한 계엄 상태를 유지하고 국회 표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논의나 지시가 오갔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그 한덕수 전 총리와의 7분이라는 통화 시간, 이건 뭐 단순 안부나 간단한 보고 이상으로 좀 깊이 있는 대화가 있었을 개연성을 높입니다. 7분이면 꽤 긴 시간이죠. 그렇죠. 만약에 텔레그램 대화 내용까지 복원이 된다면 이건 뭐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 소위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스모킹건. 결정적 증거요? 네, 어떤 사건이나 범죄 행위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주는 그런 결정적 증거를 뜻하는 말이죠. 근데 한덕수 전 총리는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네, 기각됐었죠. 그래서 좀 흥미로운 점은 그 영장 기각 배경에 혹시 이런 통화 내용 등에 대해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수사에 좀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영향을 미치진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런 추측도 있군요. 물론 뭐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특검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추가 조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힌 점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조사가 없다.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이제 추 전 원내대표의 진술 자체에 크게 의존하기보다는 이미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모 통신 기록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혐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아, 이미 증거는 충분하다. 이런 걸 수도 있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정말 수사의 칼날에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는 모양새인데요.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추 전 원내대표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같은 걸로 기소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혐의는 내란 실행 계획을 인지하고 그 과정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매우 무거운 혐의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구속까지도 갈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 사건의 파장이 정당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당의 존립이요? 네, 바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입니다. 아, 정당의 산심판. 네, 이건 특정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정당의 해산을 청구하는 제도인데요. 대한민국 역사상 정말 극치 드문 일이고 만약 실현된다면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사안이죠. 그렇죠. 큰일이죠. 만약 당시 여당 지도부나 핵심 관련자들이 내란 공모 혐의 등으로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가 헌법 질서를 위협한 집단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와,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최근 국민의힘이 특검 사무실 앞에서 막 의원총회 열고 피켓 시위 벌이고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어쩌면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어떤 위기감, 절박함의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 23시간 조사를 마치고 나온 추 전원 대표는 굉장히 지친 모습이었는데 정치 탄압, 정치 보복에 즉각 중단하고 민생을 챙겨라 이런 짧은 입장을 남겼습니다. 네, 그 발언의 뉘앙스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결백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거나 투쟁 의지를 불태워낸 그런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좀 차분했죠. 오히려 장시간 조사 과정에서 느꼈을 그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거나 혹은 뭐랄까 좀 애둘러서 선처를 호소하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 선처 호소로도 보일 수 있다. 네, 이는 특검이 조사 과정에서 제시한 증거나 정황들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반박하기 좀 어려웠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벼락치기 공부로 시험 망친 학생이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변명거리를 찾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요. 참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네요. 근데 이런 와중에 현재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장동혁 대표 역시 최근 다른 논란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네, 그 소식도 있었죠. 과거 판사 시절에요. 퇴임 직전에 지인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특정 건설업자에게 좀 이례적으로 보석을 허가해 주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네,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논란을 넘어서 현재 여당이 처한 어떤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합적인 위기다. 그렇죠. 한쪽에서는 전임 원내대표가 내란 혐의라는 초유의 사태로 수사를 받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또 현직 당대표가 과거 사법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로 구설에 오르는 모습. 이게 당 지도부 전체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고 당 내부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거죠. 당 전체가 흔드실 수 있겠네요. 게다가 최근 정부가 외교나 경제 현안 같은 다른 분야에서 성과를 내세우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여당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아, 정부 성과와 대비되면서 네. 특히 작년 12월 3일 그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어떤 명확한 입장 표명이나 진정성 있는 사고 없이 현재의 위기를 넘어서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어떤 철저한 반성과 책임 규명 없이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든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그 23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 그리고 속속 드러나는 당시의 통신 기록들, 관련자들의 진술, 이런 것들이 작년 12월 3일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그 밤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수사는 개개인을 넘어서 당시 권력 구조의 핵심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정말 몇몇 정치인의 개인적인 일탈이나 비리 문제가 아닌 거죠. 네, 절대 아니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흔들려 했던 아주 중대한 시도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과정입니다. 특검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남은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되고 또 법의 심판이 어떻게 내려질지 정말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 사회의 미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고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전직 대통령부터 당시 여당 원내대표, 국무총리, 경찰청장까지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들의 조직적인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이 사건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진실을 밝혀내고 또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그 책임의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